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도 이제 지나가고 8월이 시작돼서 굉장히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7월을 살짝 돌아보면 이인복 대표는 7월은 어떤 달이었습니까? 7월 달은 굉장히 덥고 굉장히 일이 많아서 정신이 일이 없었던 많았고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맥스티에도 출연하셔서 네. 진행자로서 함께 하고 계신데 저는 7월을 좀 돌아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7월이 정보 보호의 달이더라고요. 아, 정보 보고요. 네, 6월이 뭐 호국 보훈의 네. 달이듯이. 근데 생각보다 인포맥스티의 진행자지만 보호를 하지 못했던 그런 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반성하면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정보 보안, 데이터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는 인포맥스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이트로 출발합니다. 네, 통찰력 있는 분석에 사람 냄새나는 아주 훌륭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굉장한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 블록체인, NFT 그리고 암호화폐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아우, 그렇습니다. 이제 김승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김승주 교수님은 저희가 이제 화면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많이 뵌 분입니다.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고 이게 또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주시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분이시죠. 이 업계의 사실상 얼굴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정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NFT 최근에 이런 업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교수님은 보안 전문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을 예.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암호학이라는 걸 암호학 전공을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석박사 공부할 때 이런 전자화폐 뭐 이런 예.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해서 예.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좀 자주 노출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전공과 이 시대가 잘 만나서 뭐랄까 저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김승주 교수님 모시고 디지털 보안,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보안 관련된 전공을 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블록체인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블록체인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탈중앙화 얘기할 때는 장부를 여러 곳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이 소실돼도 네. 다른 것들이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정보의 분산 저장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블록체인의 매력은 그 안에 합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구성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야, 원래 저장된 데이터는 1이었어. 아니, 원래 저장된 데이터는 0이었어. 이런 식으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이제 투표 비슷한 것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인터넷 투표 기술이 다 내장돼 있어요. 인터넷 투표 기술. 네네. 그런데 이 투표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버 보안의 꽃 그러면 인터넷 투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 투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연구할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 인터넷 투표는 그거 뭐 저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투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투표도 직접 투표 방식이 있고 간접 투표 방식도 있고 1인 1투표 방식도 있고
아니면 주주총회 의결권 대결 같이 그러네요. 주식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의 투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핵심은 인터넷 투표 기술이고요. 그 인터넷 투표 기술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블록체인의 가치, 또 연동된 코인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루나테라 사건도 많은 분들이 야, 블록체인은 무슨 탈중앙화라더니 그렇죠. 루나테라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 회사 대표가 다 결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루나테라에서 쓰는 투표 방식은 주주총회의 의결권 시스템을 본딴 겁니다. 그래서 토큰,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힘도 세요. 더 많은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이 처음에 개발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코인을 만약에 갖고 있게 되면 투표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거랑 그렇죠. 똑같으니까 당연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루나테라의 투표 방식 또 여러 가지 코인이 어떤 배치돼 있는 분배돼 있는 그런 구조를 보면 블록체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채택하고 있는 투표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결국은 어떤 발단이 돼서 지금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반드시 보실 때는 투표 방식이 뭐냐,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합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탈중앙화라는 기치를 내건 그런 뭐랄까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탈중앙화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이 되지 못한 맞죠. 중앙화 시스템을 점점 가게 되는 그런 뭐랄까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뭐 대표적인 게 거래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 없이 동작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 철학으로 보면 거래소들도 전부 다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데 무슨 뭐 채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코인을 얻는 게 어려우니까 네. 이제 뭐 주식이나 금 사듯이 쉽게 코인을 사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거래소라는 게 등장한 거죠. 네. 또 거래소라는 게 막대한 수수료 차익을 얻어내니까 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거래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대량의 매수나 매도 주문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거래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약간의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래소라는 게 또 뭐 정부의 통제를 받질 않으니까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거래소도 탈중앙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외국에 비해서 국내는 그런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가 탈중앙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딥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강제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제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블록체인 같은 핀테크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저거 해라가 아니고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 정도만 몇 개 써놓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 규제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시장에 그 비판 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서로 야 저건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막 비판도 하고 그거를 분석한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막 올라오고 이래서 시장이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뭐 미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뭐 서로 좋은 얘기만 네. 해주잖아요. 호텔에서 많이 열리는 그렇죠. 예. 자정 능력이 생기질 않거든요. 좋은 그래서 얘기만 해준다. 제가 자정 능력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어떤 건데 그런 걸 보시려면 외국의 암호화폐 중에서 아이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 기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예. 코인이고 한때는 뭐 굉장히 10위권 안에 들기도 했었고. 각광 받았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아이오타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MIT 미디어 랩에서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막 SNS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MIT 미디어 랩 진영과 아이오타 진영이 굉장히 뜨겁게 막 공방을 벌였었거든요. 결국은 아이오타가 스킴을 수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MIT 미디어 랩에 가면 그때 아이오타에 대해서 MIT 미디어 랩이 반박했던 모든 글들을 학장 명의로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식화했군요. 그렇죠. 다 보라는 거죠. 이런 게 자정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빨리 갖춰져야 뭐 테라루나 같은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거래소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테라루나 사건 터지고 또 거래소가 너무 이거 불투명한 거 아니야? 이래서 정부가 개입해 버리면 예. 그럼 이제 다시 포지티브 규제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옛날에 공인인증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게 벌어졌다고 해서 기관을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올드한 방식보다는 시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갑론을박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근데 시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라루나 같은 사건이 터져서 돈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 정부가 대책을 안 만들어줘서 그랬다. 그렇지. 왜 기준을 안 만들어주느냐 이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기준을 만들죠. 또 그럼 이제 만들면- 그다음에 아니 산업을 다 고사시키려고 그러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어떤 양면성을 보이거든요. 사실은 언론도 똑같아요. 언론도 사실은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돈이 빠져나간다, 테라루나로 피해자가 많았다. 근데 이런 거에서 너무 흥분할 게 아니고 우리 기조는 포지티브 규제가 기조냐, 네거티브 규제가 기조냐 이걸 먼저 정해 놓고 그렇죠. 예. 그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언론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저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중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근법이 작년에 이제 가을에 만들어지긴 했어도 그거는 자금 세탁 관련된 게 특화된 법안이고 그리고 지금 가상 자산을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특정 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그냥 소속 막 들어오고 그거 뭐 배상해줘야 되니까 신경 많이 쓰고 예. 정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어떤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뭐 사실은 뭐 예전에 대선 후보들 공약 갖고도 네.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떤 정책이냐. 그러니까 뭐 활성화를 시키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뭐 이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둘 다 잡기는 힘들죠. 그렇죠. 활성화 시키려면 포지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 거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포지티브 규제로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 활성화가 먼저인지 소비자 보호가 먼저인지 이 스탠스는 일단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자꾸 무슨 스타트업 기업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놨을 때는 1시간 동안 차가 한 대 다닐까 말까 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자정부 사이트 만들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막 이랬단 이용률이 말이죠. 굉장히 예. 없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다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저는 네거티브 규제에 나는 어떤 초석을 닦아놓는다. 여기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거티브 유니콘 규제. 기업은
다음 정부에서 좀 유니콘 따갈 수 좀 잊어야 있도록 될것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부산에도 블록체인 특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제 사실 좀 정부가 좀 성격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뭐랄까 시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 전문이신 이제 김승주 교수 모시고 여쭤볼 게 또 생긴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평가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된다. 이런 뭐랄까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낭설이죠. 네.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사실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뭐 이게 사실 언론에서 워낙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블록체인은 여러 명이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바꾸려면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블록체인은 위변조의 강한 특성은 있습니다. 위변조에 강하다. 네네. 위변조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들어간 거니까 뭐 예. 압도적인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할 수는 있지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다. 네. 그럼 공인인증서가 해킹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어렵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위변조에는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기밀 자료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은 그래요? 블록체인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담으면 그게 모든 이용자들 하드디스크에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니까 네.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상극이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메디컬 기록을 올려갖고 이거를 가지고 위변조가 안 되니까 보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의료 정보는 그냥 서버 같은 데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료 정보를 요약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요약 정보도 수정해야 되고 이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맹신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보통 이제 의료 쪽하고 블록체인을 연계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논지가 뭐냐면 지금 의료 사고 나면 저 의료진이 그 과실을 낸 의사가 전산 시스템에서 자기 진료 기록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함부로 이 기록을 못 바꾸게 해야 됩니다. 논지는 이거거든요. 말은 되죠.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의료 정보는 서버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약 정보만 지금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커가 들어와서 전산 시스템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블록체인 갖고 온 걸 복구할 수는 없거든요. 요약 정보만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변조에 강하지만 그게 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뭐 진료 기록이 훼손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호해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뭐랄까 해킹도 안 되고 뭐 바꿀 수도 없고 네. 수정도 안 되면 너무나 완벽한 플랫폼이지 않냐 이렇게 보통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 기사는 맨날 해킹 당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치 블록체인이 조금만 해킹되면 거 봐. 이거 다 사기였잖아. 뭐 이런 그렇게 식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2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해킹당한 해킹 피해 금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 산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킹으로 1조 원 이상의 금액이 탈취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뭐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 세계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 대상으로 네. 하루 평균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하루 평균 한 20건? 162만 건입니다.
162건도 아니고 162만 건. 네네. 그건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어, 이게 매일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162만 건 평균치가 지금 해킹 시도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뚫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 것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어. 그러면 할 말을 잃게 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정부의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이 되면 해킹은 뭐 못 막을 수 있다 치는데 최소한 위변조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자료가 이제 여러 군데 중복 저장되니까 네. 위변조에는 좀 강할 수 있죠. 무단으로 삭제를 한다거나 뭐 아. 이런 거에는 강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 자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해킹해서 그 해커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일단 블록체인 해킹을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해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일단 뭐 NFT든 코인이든 그걸 갖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갖고 오려고 하는 도대체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코인이랑 NFT를 어떻게 탈취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거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공인인증서 해킹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 내 계좌가 털렸다. 그렇죠. 계좌가 그건 이제 털렸다. 뭐냐면 보통은 공인인증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많이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커가 그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 계좌로 들어가서 그 사람 계좌에 있던 돈을 해커 계좌로 이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해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뭐 이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키를 탈취해서 그 사람 계좌에 있던 돈을 해커 계좌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또 그 사람 계좌에 있던 NFT를 내 계좌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뭐 암호화폐 탈취, NFT 탈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해킹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자체를 뚫고 들어가서 뭐 노드에 있는 뭘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트랜잭션 과정에서 탈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NFT 거래소 중에 오픈시라고 있는데 네. 3월인가? 봄쯤에 2022년 봄에 그 해킹으로 인해서 뭐 암호화폐가 탈취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비슷한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공인인증서 얘기를 드렸냐면 자,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탈취돼서 내 돈이 해커로 넘어갔어요. 네. 그때 우리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탈취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해킹 사고를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체인 뭐 이런 네. 것들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키, 공인인증서 같은 그 키를 탈취해서 어떤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형태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혼합해서 너무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한 줄을 딱 내놓으면 편하거든요. 블록체인이 해킹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본인의 암호화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못 넘겨주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NFT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내가 분명히 10만 원 중에 살 수 있는 걸 놓쳤다. 그럼 이제 DM이 또 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서 내가 당신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암호화폐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모르고서 집어넣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랑 모르게 되면 당장 이제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돈 보내줘. 옵니다. 이런 비슷한 겁니다. 네. 스팸입니다. 네. 그게 제일 많은 걸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블록체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해킹되는 것들이 기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적인 보안도 뭐 비밀번호든 공인인증서든 그게 뭐 암호화폐에 쓰이는 키든 네.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그래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키 얻어내는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 교수님 여기는 어떤 해킹 기술이 쓰였나요? 뭐 이제 기사에 그거 많이 쓰셔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고전적인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위력적인 기법은 역시 이메일입니다. 그렇죠. 이메일 보내서 뭐 갱신하라는 둥, 뭐 하라는 둥. 그게 똑같은 가장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뭐 피싱 사이트 조심하세요, 뭐 스팸 메일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네. 그 동일한 것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휴먼 에러가 가장 무서운 네. 거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간 단련이 됐잖아요. 이제 네. 스팸이 오거나 당장 돈을 보내라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나 이쪽은 얼마 안 됐고 또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메일을 받더라도 조금 더 당황하고 잘 모르는 상태이고 영어로 된 걸 받게 되면 그렇죠. 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어르신 문제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코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주변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많은데 나도 저 물결에 타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조금씩은 솔직히 있으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미싱 코인 관련된 투자 문자 많이 오잖아요. 이제 허위 투자 문자를 받으시면 이제 그런 똑같은 루트로 인해서 이제 탈취가 돼서 계좌가 털린다든지 이런 일도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뭐 다양한 분야로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커지고 있는데 뭐 디파이도 있겠고 NFT도 있겠고 뭐 마케팅 용어라는 욕도 먹지만 웹3도 있고 가장 이 보안적으로는 취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만 네. 놓고 봤어요. 역시 블록체인은 뭐 키입니다. 키 예. 그 키 부분은 키 그 자체.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어떤 의식이 없으면 그렇죠. 키 자체가 탈취당하기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얼마나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느냐, 개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키 같은 거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또 이러시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거래소에다가 그쵸, 등록해놓고 그냥 네. 거래소에다가 다 놔두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한번 저장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불러와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래소가 털리면 이제 싹 다 분실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해킹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해킹 그렇죠. 사고, 뭐 사건 사고 많이 터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투자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보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자구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긴 했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떻습니까?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예전보단 아니면은 분명히 많이 낮았습니다. 많아졌고. 예전은 그 언제가 예전입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협회들 막 생길 때 있어요. 아, 있었죠. 우후죽순으로. 네. 그 첫 번째 협회가 생겼을 때 우리 자구 노력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통과한 것만 맞아요, 상장되게끔 있었습니다. 하겠다. ICO 대란 시절이죠. 뭐 예.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산학연에서 나름 뭐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걸 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고 제가 기준을 만들었죠. 네. 그걸 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안 된다. 타이트한 기준을 주면 아무도 통과 못하고.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상위 몇 개만 통과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 우리나라는 자율 규제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서 나라가 반대쪽에서 가장 아니군요. 불만이었던 조항이 어떤 거였어요? 뭐 전체 다 합니다. 다? 네. 그런데 저희가 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도 수준은 제1금융권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거래소가 제1금융권의 보안 시스템 정도의 수준을 갖췄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아직은 더 거래소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 그 거래소들이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이렇게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출한 수익 대비 투자하는 저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정말 뭐랄까 실질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보안을 좀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사실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뭐 증권이라든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투자자 보호 방책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키 탈취가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보안 이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보관하고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렛이라는 중요한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거지만 필요한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거래할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사고 파냐? 나도 비트코인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일단 지갑부터 만드세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월렛인데 우리가 아는 그 지갑하고 같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지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폐를 사면 이 지갑 안에 그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죠. 맞아요.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게 강연할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지갑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 코인이 담기는 지갑이 아니고 우리 도장 넣는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을 넣는 지갑이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지갑 안에는 내가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한 도장이 들어가 있다. 요만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야, 도장이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공인인증서 뭐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공인인증서가 어디 저장되는지 찾아보신 적 있나요? 뭐 보통 물리 디스크 안에나 그쵸. 폴더 안에 이제 어디 있던가요? 무슨 .키 이런 네네. 폴더 안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NPKI라고 맞아요. 하는 폴더 안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거기 파일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소위 이제 우리가 개인 키라고 얘기하는 개인 거고, 키. 예. 또 하나가 이제 공개 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확장자가 .pri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는 게 그게 예. 이제 프라이빗 키, 그래서 개인 키. 그리고 나머지가 공개 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NFT를 매매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키상, 공인인증서 같이 이 키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키 2개를 갖고 있는, 저장해 놓고 있는 곳, 그걸 우리가 지갑, 전자지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겠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공개 키나 개인 키 개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작동 원리보다는 예. 예를 들어 내가 개인 키라는 것으로 우리 계좌 이체할 때 네. 전자 서명하지 않습니까? 하죠. 네.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을 하고 네. 공개 키로 그 전자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2개가 쌍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쓴다. 내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 네. 이것도 계좌 이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계좌에서 상대편 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체할 때 내 개인 키로 전자서명하고 공개 키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월렛을 통해서 이 키를 보관하는 개념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렛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쓰실 때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USB에 저장할 수도 있고 보안 토큰에 저장할 수도 그렇죠. 있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지갑도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전자지갑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뭐 얼핏 듣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콜드도 있고 핫도 있죠. 핫도 있고 뭐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콜드도 있고 핫도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콜드냐 핫이냐는 예.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음.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핫 월렛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킹당할 위험이 높겠죠. 네. 인터넷과 연결돼 있으니까 해커가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외장 하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필요할 때만 딱 꽂고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형태. 즉 외장 하드 스타일로 거기다가 키를 넣고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콜드 월렛.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증서를 이제 외장 디스크에다가 USB에다가
담아서 저장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이거는 콜드 월렛을 쓰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어, 원래 뭐 더 들어가면 뭐 콜드 월렛이라 하더라도 USB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보안 토큰이라고 그래서 USB에 이렇게 보안 기능이 첨부되어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따로 이제 판매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보통 USB는 그냥 갖다 꽂으면 네. 그 안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안 토큰, 보안 USB는 그걸 딱 꽂을 때 뭐 지문을 갖다 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키를 저장하는 뭐 콜드 월렛, 핫 월렛도 이런 식으로 보안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월렛은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아예 떨어져 있으면 요거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안 쓰는 순간에는. 그런데 블록체인 상에서 이 월렛 자체가 쓰는 거 자체로 해킹해서 뭐 위험성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월렛 자체가 제가 너무 근본 없는 질문을 아닙니다. 좋으신 질문이고요. 이 월렛은 사실은 요새 이제 비트코인 보통 개인 분들이 전자지갑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수수료 내야 되고 비싸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냥 거래소에 다 놔두고 비번만 갖고 접속하셔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해킹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개인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내 개인 계좌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가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내가 키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과 연결만 돼 있으면 사실 해커가 못 뚫을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콜드 월렛이다. 그럼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튼 붙인단 말이죠. 그렇죠. 요 타이밍에 사실은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래서 오. 해커들이요. 잠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또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를 무슨 하루 종일 왜 그걸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뭐 굳이 해킹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해킹을 당할까 이 자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해킹은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통 이제 해커들이 시스템을 해킹하면 정찰 프로그램을 전부 다 뿌려요. 그럼 이 정찰 프로그램이 이 PC를 쓰는 사람은 어떤 업무 종사자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해커들한테 계속 보냅니다. 일종의 랜섬웨어 같은 거군요. 랜섬웨어는 조금 다르고요. 그런 다른 거고. 네네. 그러니까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인데 네네. 정찰 기능을 하는 악성 코드를 먼저 뿌리는 겁니다. 먼저 뿌리고. 그럼 얘가 쭉 해서 이분은 은행에 다니는데 또는 이분은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명단을 따로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다음부터 이제 맞춤형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친절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24시간 360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드 월렛이든 뭐가 탁 연결이 되면 그럴 때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서 키를 강탈해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인들이 키를 강탈해서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그게 보통 뭐 지금 거래소에서 특히나 뭐 블록체인에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네. 집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건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건 정부가 나서서 공인인증서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도 공인인증서 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관련한 키 탈취는 그거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통 커뮤니티 이런 데다 네. 본인들이 이제 올리는데 그걸 이제 특정하거나 세볼 수가 없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콜드 월렛과 이제 핫 월렛 이 두 가지 중에 핫 월렛이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함이냐 아니면 보안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콜드 월렛이 아무래도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결하니까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 핫 월렛 쓰시는 게 나는 지금 단타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거 금고에서 꺼내서 붙이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타 거래를 위주로 하시니까 얘는 인터넷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고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단타 거래를 안 하면 되겠네요. 그게 사실은 아주 정확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 투자하실 때 이걸 좀 기술 가치주 보듯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연구실에서 이쪽을 하는 학생들조차도 뭐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또 팔아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학생분 저격하신 거 아니죠? 약간 뭐. 근데 이제 콜드월렛이 당연히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뢰적인 면에서는요. 그런데 불편한 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 또 어딘가에 있는 걸 찾아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 두고 왔어요.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실했을 때 이때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가 분실된다는 건 그 돈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쵸. 코인을 못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런.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비번을 내가 잃어버렸던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면 은행에선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명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신분증 주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받으세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물론 우리가 특검법이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은 기본적으로 실명 확인이라는 걸 하질 않죠. 그래서 내가 이 계좌의 소유주였는데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분실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이제 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 업체들이 이런 좋은 전자지갑, 키를 담아두는 그런 안전한 전자지갑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문제가 너무 또 안전한 걸 추구하다 보면 사용 편리성이 너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자지갑 개설하고 그거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용 편리성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죠. 만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소에 계좌를 트고 돈을 보내고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팔았다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거 자체가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갑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 거래소도 사실은 거래소에 있는 돈을 콜드 지갑에 저장을 하느냐 핫월렛에 저장하는 문제가 있고 일단 개인 차원에서는 거래소에 넣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핫월렛을 쓰는데 그게 핫인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카이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핫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지갑은 진짜 전자화폐 지갑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실물이. 아 그래요? 네, 주문하시면 내일 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에서 와요? 박스로? 네, 금액이 좀 비싸서 그렇고 여기다 넣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고 전설적인 얘기로 나오는 건 내가 초반에 비트코인 때 샀다가 잃어버렸다라든지 방 정리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버렸다라든지 아이가 깔고 앉아서 망가졌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아예 찾을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거래조를 많이 쓰고 그럼 이제 벽화처럼 이제 키를 이렇게 새겨 갖고 이제 물건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월렛도 있습니다. 페이퍼 월렛. 그러니까 키를 종이에다 인쇄해서 종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QR 코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와. 그래서 예전에 비탈릭 부테린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갑이 있는데 이게 종이로 인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갖고 반은 집에 놔두고 반은 자기가 아는 어디다 이렇게 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렇게 관리한다.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가운데가 해져갖고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아니라서 큰일 나는데 약간 보물지도 숨기듯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자지갑을 어떻게 보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또 그 고래분들 대규모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달려들어서 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그거 막 가져가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뭐 또 그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 꺼내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키 분실에 따른 뭐랄까 이런 손해는 온전히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호소할 때도 사실 없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초기에는 뭐 희자를 사 먹는데 많은 비트코인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퍼지면서
없어져 버린 비트코인 수가 또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그게 명확하게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뭐 나 분실했어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이 진짜 분실한 건지 그쵸. 뭐 그냥 저러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단 통계 자체가 안 잡히죠. 그런데 그게 좀 재미난 것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어.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트코인은 코인의 총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매년 발행량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에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매년 키를 분실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럼 키를 분실했다는 얘기는 그 코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이 한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키를 분실하는 사람이 매년 생기기 때문에 그 개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매년 발행량을 일정 부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철학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멀리 사람들의 그 습성에까지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 젊은 분이 부테린이 네. 예,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 프라이빗 키를 분실했다는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말 예. 그대로 분실이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있고, 근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봤어요. 네네. 그 내가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하드디스크였나요? 그거를 이제 누가 버린 거야. 집에 있던 분이 청소하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쓰레기장을 그 기사도 지금 있었죠. 돌아다니는 분도 있다.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핫 월렛을 연결해 놨는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비밀번호 비키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느 사이트 들어갈 때 요즘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밀번호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습니다. 되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도대체 뭐였었지? 이렇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요즘에 트레저 헌터가 생겼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예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을 예전에 제가 하나 사놨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비밀번호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데 이제 그 트레저 헌터라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줄 테니까 이 정보를 주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조합해서 본인들의 컴퓨터로 돌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비밀번호 썼을 거야. 이걸 맞춰줘요. 고양이 탐정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보문 헌터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암호화폐 지갑을 제대로 열어가지고 거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들어있었을 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양의 20% 정도 혹은 15%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찾게 되면 그분들도 한 몫을 찾는 잡을 수 있기 경우가 때문에 있나 보죠. 일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되면서 사업처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 자체는 뭐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비밀번호를 다 입력해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컴퓨팅 파워만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도 들어가 보면 이제 GPU라고 그러죠. 그걸 네네. 가지고 병렬 처리 시스템을 크게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파일이 잠겨 있다. 네. 그러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못 푼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럼 이 월렛의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뭐랄까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문서를 문서화 시켜서 뭐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투표권의 뭐랄까 의결권 이런 거를 또 올린다 이런 개념도 있다는데 다른 기능을 이 월렛에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원래 전자지갑 자체는 그냥 전자지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어플 그냥 같은 키만 건데. 넣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은 거기에 뭘 연동시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자지갑을 만드는 분들의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급선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들어야 됩니다. 사용 편리성입니다. 사용 편리성. 그러니까 우리 무슨 페이 나오잖아요. 예. 그 S사에서 한 페이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이 안에는 각종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갑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지금 NFT 동향 어떻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리 쓰기 편리한 지갑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국내 대기업들도 네.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또 번외 질문이긴 한데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보면은 네.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의 지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키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네. 수단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지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 이제 휴대폰 갤럭시 폰을 예. 보면 녹스라고 예, 있습니다. 있죠. 그게 이제 보안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녹스를 딱 가동시키면 폰이 조금 더 안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도 그냥 휴대폰 갤럭시 폰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녹스를 구동시킨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녹스를 구동시킨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키도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똑같은 원리를 암호화폐 키 관리하는 데도 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갑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녹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쉽게 쓰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사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이제 저는 쓰지는 않지만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그거를 들어가기까지가 한 3단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에서야 설정 눌러서 막 보고 찾아보실 것 같은데 불편하군요. 아니 저희 지금 공인인증서를 5천만 국민이 그동안 강제적으로 근데 썼는데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없앤다고 했잖아요. 2020년 말에 없어지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대체적인. 좀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전자서명법이라는 게 있죠. 네. 전자서명법이라고 하는 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자정부 사이트 만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키 네네. 이런 걸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했을 때 그것을 인감도장과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겠다. 이게 이제 전자서명법입니다. 법이에요. 사실은 나쁜 법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사인을 했을 때 거기에 법적 효력을 그렇죠. 준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전자서명법이 딱 나오고 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활성화돼서 널리 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열심히 씁시다 이렇게 홍보 정도만 했으면 좋은데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는 걸 바꿔서 모든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서명을 의무적으로 써라. 즉 그러니까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강제 규정화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다 공인인증서를 5천만 국민이 그렇죠. 쓰게 됐죠. 그런데 그 강제 규정이 없어진 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별그대 나와서 그렇죠. 천송이 코트 뭐 못 사네 사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뉴스에 맨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강제 규정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공인인증서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인인증서의 그 공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공정 경쟁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급장 띄고 시장 경쟁하자. 그래서 공인이란 표현을 못 쓰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공인이란 말을 안 쓰고 공동인증서라는 표현을 쓰죠. 공동인증서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좀 오히려 더 헛갈리지 않나 이런 저도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씩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 많으시잖아요. 뭐 강의도 많이 다니시는데 솔직히 보안 분야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을 개인분들 그리고 이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 키 관리. 키 관리. 네. 그러니까 원래 나는 공인인증서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는 다 하겠다. 이런 정도 마인드로 아무튼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제품도 만들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로 뭐도 하고 뭐 탈주가가 금융이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전성 점검을 이제 충실히 안 받고 그냥 시장에 먼저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딱 보면 이거는 제3자 검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쫙 이렇게 표시되는 사이트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그 정도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키 관리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하실 때 이 코인이라든가 이 어떤 뭐 디파이라든가 뭐가 제3자 검증을 받았는가 이 제3자 검증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받았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통은 백서에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백서에 있다. 예. 근데 백서에 무슨 제3자 검증 어디서 받았고 이게 없으면 그냥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백서 안 보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백서를 딱 펼치면 이게 첫 페이지에 우리는 뭐 어느 중요 컨퍼런스에서 발표해서 검증받았고 또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어디를 또 받았고 이게 그냥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백서는 어려운 단어만 잔뜩 써놓고 그럼 제3자 검증 어디서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부를 써놓죠. 포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써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제3자 검증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검증 리포트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된 것들을 대상으로 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서비스를 내는 업체들도 제3자 검증 안 받으면 시장에서 이게 안 팔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얘기를 먼저 해봤고 나중에 이제 김승주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된다면은 다양한 분야, 특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NFT 같은 특수 분야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인데 나와주실 거죠?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소감 잠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했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는 차트 읽는 법만 많죠. 나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법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차트 같은 거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금액도 너무 커졌고, 또 피해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제 개인들한테 어떤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언론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메이저 언론사가 움직여 주셔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뭐랄까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업계 인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솔직히 제가 이 보안 관련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중구난방이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특히 투자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이 얘기는 꼭 한번 들으시고서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는 꼭 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3자 검증은 소홀히 했던 것들도 있었었는데 오늘 바로 한번 또 백서를 뒤져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키를 보호하고 제3자를 검증하라. 그렇죠.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 명심하면서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